충청과 호남 지역에 많은 눈이 내리면서 교통사고가 속출하고 제주에서는 눈과 강풍으로 항공기가 무더기 결항됐습니다. 이번 한파는 주말과 성탄절에도 이어지겠고 서해안과 제주도에는 내일 오전까지 폭설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진통 끝에 여야 합의가 이루어진 내년도 예산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됩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에는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노웅래 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도 보고됩니다. 두 번째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의 구속 여부가 곧 결정됩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위는 오늘은 행정안전부와 용산구청을 찾아 현장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정부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위한 4가지 기준을 제시하고 그 가운데 2개를 충족할 때 해제 시기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르면 내년 1월 말쯤에는 실내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게 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3일 금요일 뉴스가 있는 저녁 시작하겠습니다.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하얀 눈폭탄이 쏟아지면서 도로 곳곳이 마비됐습니다. 제주는 강풍에 80cm 육박하는 눈까지 쌓여 하늘길, 바닷길 모두 끊겼는데요. 지역 상황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사흘째 폭설이 이어지고 있는 충청과 호남은 사고가 속출했습니다. 그동안 쌓인 눈 위로 또 눈이 내리면서 농촌은 마비됐고 한파 속에 도로가 얼어붙으면서 곳곳에서 교통 대란도 빚어졌습니다. 오선열 기자의 보도입니다. 도로와 논밭이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온통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제설에 나선 트랙터 2대가 연달아 논으로 빠지자 결국 중장비까지 동원됩니다. 지금 빠졌어요, 트럭타가. 그래서 지금 또 다른 분을 도움을 요청하다가 그 트럭타도 빠져가지고 결국은 방법이 없어서 큰 포크레인을 불러서 이렇게 구출을 해달라고. 폭설이 덮친 비닐하우스는 치워도 끝이 없습니다. 딸기 수확을 마쳤지만 출하 차량이 오지 못해 판로가 막혔습니다. 지금 한 4일째 오고 있는데 너무 많은 양의 눈이 내리다 보니까 지금 딸기를 수확하고도 이제 출하를 지금 걱정해야 될 지금 상황이에요, 지금. 겨울 축제를 앞둔 행사장도 눈으로 뒤덮였습니다. 손님 맞이를 위해 모든 상인이 거리로 나와 제설 작업에 나섰습니다. 방문하시는 분들이 편하게 길거리를 다닐 수 있도록 제설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아침부터 나와서. 충남 서천에는 30cm 이상 폭설이 쏟아졌고 호남 곳곳에도 20cm 이상 눈이 쌓이면서 눈길 사고도 속출했습니다. 영암 순천 고속도로에선 탱크로리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으면서 가스가 누출돼 소방당국이 긴급 조치했습니다. 호남고속도로 옥가 IC 인근에선 승객 10명을 태운 고속버스가 넘어지면서 교통이 한때 통제됐습니다. 승객까지 해서 10명 타고 계셨는데 부상자는 없으셨어요. 눈길이 미끄러져가지고. 도로가 얼어붙으면서 광주와 전남 도로 10여 곳과 해상교량 통행도 통제됐습니다. 전라남도는 인명과 재산 피해가 없도록 시설물 점검과 취약계층 확인 등 폭설 대응에 나섰습니다. 가용자원을 총동원해서 또 필요한 조치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우리 도민들, 취약계층 이런 분들에 대해서 안부 확인이랄지 또 피해가 없는지 잘 살펴주기 바라고요. 폭설의 출근길 대란도 이어지면서 광주와 제주, 충청 등 전국 1000곳이 넘는 학교에서 휴교하거나 등교 시간을 조정했습니다. YTN 오순열입니다. 이번 폭설에 유난히 눈이 더 많이 내린 지역이 전라북도 지역인데요. 해안가뿐 아니라 동부 산악 지역에도 폭설이 내렸는데요. 60cm가 넘게 내린 곳도 있습니다. 오점곤 기자가 폭설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말 그대로 눈폭탄이 떨어진 다음 날 아침. 중무장을 한 할아버지는 지붕에 올라가서 눈을 쓸어내리고 있습니다. 혹시나 지붕이 견디지 못할까 봐 수시로 눈을 걷어내고 있는 겁니다. 집 마당 쪽으로 들어가 보니까 폭설의 깊이는 훨씬 더 실감이 납니다. 어이구 이거 다 쌓인 거예요. 여기는 제대로 그냥 너무 많이 왔죠. 무릎을 넘어버린 폭설의 깊이는 허벅지까지 빠질 정도. 몇십 년 만에 처음이다니까 이게 지금. 하여튼 내가 어려서 이런 일도 없었는데 처음이에요, 좌우지간에. 그칠 줄 모르는 눈. 눈이 내리는 가운데 드론 카메라를 상공으로 띄워봤더니 세상은 온통
눈천지입니다. 하얀색 이외의 색깔은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헛바퀴만 도는 차량. 도로 상황은 그야말로 엉망입니다. 곳곳에서 제설 작업에 안간힘을 써보지만 너무 많은 눈을 감당하기가 힘듭니다. 전 직원들이 한 7시 40분경에 나와가지고 지금 1시간 정도 지금 눈을 치웠고요. 치워도 끝이 없네요. 폭설에 임실지역 10여 개 학교는 휴업을 택했습니다. 전라북도 전체적으로는 360여 곳의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가 문을 닫았습니다. 임실과 순창 등 동부 산악지역, 그리고 정읍, 고창, 부안 등 서해안 지역 가릴 것 없이 전북적 곳곳에 정말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네, 보통 이곳 전주 도심은 눈이 그렇게 많지 않은 지역인데요. 이번 폭설에는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많은 양의 눈이 내렸습니다. 제설 차량이 추가로 투입되고 야간에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시민들의 불편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다른 지역은 그렇게 이렇게 제설 작업을 이렇게 해주더만 여기 전주는 세금을 그렇게 많이 가져가잖아요. 시민들 편의를 봐서 좀 일찍 좀 해주면 좋겠어요. 근데 너무나 불편하더라고. 사실상 모든 공무원에게 총 동원령이 내려져서 제설 작업을 벌이고 있는 상황. 하지만 간헐적으로 때로는 집중적으로 야속한 눈발은 계속 이어지고만 있습니다. YTN 오점권입니다. 제주공항으로 가는 항공편이 이틀째 무더기 결항했습니다. 항공기 이용객 3만 명가량이 오도 가도 못하고 제주에 발이 묶였습니다. 고재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평소 비행기로 붐비던 제주공항이 횡합니다. 제설 장비 넉 대가 활주로에 쌓인 눈과 얼음을 치워보지만 항공기 운항 재개가 쉽지 않습니다. 다른 지역 공항에 많은 눈이 내리고 있고 제주공항에는 강풍과 급변풍이 불면서 항공기 운항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틀째 비행기가 뜨지 못하자 공항 대기실에는 항공권을 구하려는 사람들로 붐볐는데 표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전날 돌아가지 못한 승객은 밤을 새우며 대기표를 알아봤지만 결국 구하지 못했습니다. 티켓팅하려고 계속 확인도 하고 핸드폰으로 계속 확인을 하고 여기 매표소에서도 계속 확인을 했는데 잘 안 나오더라고요. 여기 취소표를 구해야지 일찍 가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제주 전해상의 풍랑특보로 배편이 모두 끊긴 상황에서 비행기 대기표도 없는데 최대한 빨리 구할 수 있는 항공권은 오는 일요일이나 월요일 항공편입니다. 와가지고 23일 날 돌아오는 일정이었는데 저희 23일 방금 비행기가 결항돼서 이거 변경해가지고 26일 날 아침 오전 9시로 잡았습니다. 항공기 무더기 결항으로 예정에도 없던 제주 일정이 늘어났는데 사람들은 숙소며 렌터카 등을 갑자기 준비하려니 당황스럽기만 합니다. 네, 오늘 6시 반 비행기로 돌아가야 되는데 대치 비행기도 없고 대기도 안 받는다 하고 그래서 머물 숙소도 없고 렌트카도 오늘까지고 너무 당황스럽네요. 목요일부터 이틀 동안 항공기 700편 이상이 무더기 결항하면서 제주에 발이 묶인 관광객은 최대 3만 명. 크리스마스 이브인 토요일까지 눈 예보와 강풍, 급변풍 특보가 예보돼 있어서 항공편 운항 정상화는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YTN 고재영입니다. 올겨울 북극 한기가 밀려오며 북반구 곳곳이 이상 한파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서울도 올겨울 들어 가장 추운 아침을 맞았는데 성탄절인 휴일까지는 영하 10도 안팎의 맹추위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진두 기자입니다. 지난주부터 이어진 북극 한파가 절정을 맞았습니다. 강원도 설악산 기온이 무려 영하 26.3도까지 떨어졌고 철원도 영하 16.4도를 기록했습니다. 서울도 영하 13.7도로 올겨울 들어 가장 낮았습니다. 특히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중부지방 체감 온도는 대부분 영하 20도를 밑돌았습니다. 이런 한파는 우리나라만의 일이 아닙니다. 북극 한기가 중위도까지 밀려오며 곳곳이 이상 한파에 시달렸습니다. 동아시아는 중국 북부, 일본에 기록적인 한파와 눈폭탄이 쏟아졌습니다. 유럽과 미국도 광범위한 지역에서 한파와 폭설, 겨울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북극 한기는 보통 세 갈래로 내려올 때가 가장 심한데 올해는 동아시아와 유럽, 북미 쪽으로 밀려와 오랜 기간 유지하는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파는 성탄절까지 이어집니다. 기온은 조금 오르겠지만 여전히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안팎에 머물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주에 한파 강도는 다소 유동적입니다. 한파의 정점은 지났지만 예년보다 추운 날씨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대기의 흐름이 원활해진다면 예상보다 조금씩 기온이 오를 가능성은 있겠습니다. 이례적으로 빠른 북극 한파의 남하와 정체로 예년보다 추운 12월. 한기가 계속 머무는 정체 현상은 사라져도 1월에 한두 차례는 더 북극 한기가 한반도 주변으로 밀려올 가능성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전망합니다. YTN 김민두입니다. 여야가 합의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오늘 밤 국회 본회의에서 관련 부수 법안들과 함께 처리될 예정입니다. 애초 오후 6시에 열릴 예정이던 본회의는 실무 작업이 늦어지면서 밤 10시쯤이나 열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권남기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본회의 예정보다 늦어지는데요. 현재 국회 상황 어떻습니까? 네, 여야는 오늘 오전까지 예산안 세부 조정을 진행했습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의 예산 명세서 작성, 이른바 시트 작업이 한창인데요. 이 작업이 늦어지면서 애초 오후 6시로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 개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잠정 조율된 본회의 시간은 오늘 밤 10시입니다.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예산 부수법안 표결 처리가 진행됩니다. 오늘 예산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 법정 기한인 지난 2일을 넘긴 지 21일 만에 처리되는 겁니다. 여야가 어제 극적 타결을 이루긴 했지만 지난 2014년 국회 선진화법 제정 이후 최장 지각 예산이라는 오명은 피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애초 639조 원 규모 정부 원안에서 4조 6천억 원이 감액됐습니다. 이 가운데 4조 원가량을 여야 합의로 다시 증액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큰 쟁점이었던 법인세는 모든 구간 1%포인트 인하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행정안전부, 경찰국가,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과 같은 시행령 설립기간 예산은 50% 감액 등 여야 합의한 대로 처리됩니다. 민주당 주력 사업인 지역사랑 상품권은 3,525억 원 역시 감액됐습니다. 이 때문에 이른바 윤석열표, 이재명표 예산을 깎으면서 극적 타결을 이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여야는 본회의 전 각각 의원총회를 열고 예산안 합의 내용 등을 설명할 계획입니다. 다만 예산안 합의 처리를 앞두고 양당의 신경전은 여전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받아들이기 힘든 예산안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바로잡기 위한 노력이 상당 부분 퇴색됐다는 논평을 내놨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자신의 SNS에 반헌법적 시행령 통치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지 못했다고 썼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본회의에서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민주당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도 보고 절차를 밟습니다. 표결 처리는 오늘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될 예정인데 무기명 투표가 이루어지는 만큼 쉽게 결과를 예단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지난 5일 구속을 피한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과 112 상황실장이 오늘 한 번 더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이르면 오늘 밤 법원 판단이 나오는데 특수본 수사도 힘을 잃을지 아니면 다시 받을지 갈림길에 섰다는 평가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준엽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이 전 서장과 상황실장에 대한 영장 심사 결과 아직 나오지 않은 겁니까? 네, 오늘 오전 10시 반부터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과 용산서 112 상황실장이 다시 한번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받았습니다. 오후 2시 반쯤 심사가 모두 끝나서 지금은 법원 판단을 아직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앞서 이 전 서장은 오늘 오전 법원에 출석하면서 성실히 심사에 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경찰서장으로서 죄송하고 또 죄송스러운 마음입니다. 오늘 영장 심사도 최대한 사실대로 성실하게 임하겠습니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5일 한 차례 구속을 피한 이 전 서장과 상황실장에 대해 보강 수사를 벌인 뒤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습니다. 1차 영장 신청 때와 마찬가지로 부적절한 조치로 참사 피해를 키웠다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전 서장에겐 현장 도착 시각을 실제보다 48분 앞당긴 허위 상황보고서를 긴급 검토에 승인한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특수본은 또 상황실장에 대해서는 참사 전후 미흡했던 현장 대응 조치를 구분해서 구속 필요성을 강조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될 거로 보입니다. 특수본이 이 전 서장 등의 신병을 확보하면 아직 본격화하지 못한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등 윗선 수사에도 속도를 낼 수 있을 거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신병 확보에 실패한다면
50여일 동안 이어온 이태원 참사 수사는 또다시 줄줄이 밀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오는 26일로 예정된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 결과도 낙관하기 어렵고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등 다른 피의자에 대해 추가로 영장을 신청하는 데서도 차질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참사 책임규명과 관련한 일선 피의자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오늘 구속심사 결과에 따라 특수본 수사도 중대 분수령을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회 일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오늘은 행정안전부와 용산구청을 찾아 현장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도 참석했는데 유족들은 이 장관이 눈길 한 번 안 주고 자리를 뜬다며 분통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김경수 기자입니다. 이태원 파출소와 서울경찰청, 서울시청을 현장 조사했던 국회 국정조사 특위가 이번엔 행정안전부와 용산구청을 찾았습니다. 특위위원들은 특히 행안부를 상대로 참사 당일 보고가 왜 늦었는지, 대처는 적절했는지 등을 집중 추궁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 발언을 두고 야당 의원과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일회성으로 이미 재난이 종료가 되고 그 사후 수습을 위한 단계에 있어서의 중대본이라는 것은 그렇게 촌각을 다투는 문제는 아닙니다. 총각을 다투는 문제가 아니라고요? 제가 사람이 158명이 사망을 했는데 총각을 다투는 게 아니라. 반면 여당은 중대본 설치보다 현장 지휘가 더 중요하다는 이 장관 주장을 옹호하며 역공을 폈습니다. 중대본을 뭐 10분 먼저 설치한다, 10분 늦게 설치한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디메트 차, 그런 차에 국회의원이 타고 30분 연기를 해서 인명구조를 못하게 하는 그게 총각을 다투는 일에 총각을 외면하는 거지. 이 장관은 당시 자신이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고 답변하기도 했는데 현장 조사를 지켜본 한 유족은 이 장관의 태도를 지적하며 울분을 토하기도 했습니다. 인사도 없이 눈길도 한번 안 주고 가십니까? 그냥 모른 척하고 가십니까? 누구랑 먼저 말씀을 나누셔야 되는데요. 어떻게 눈길 한번 안 주고 그냥 가십니까? 우여곡절 끝에 여야가 함께 국정조사 일정을 소화하고 있지만 갈등의 불씨는 여전합니다. 닥터카 탑승 논란을 빚은 민주당 신현영 의원을 국정조사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국민의힘은 국회에 신의원 징계안까지 냈습니다. 반면 야당은 한덕수 국무총리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며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국정조사 특위는 다음 주 각 기관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1월 초에는 청문회를 여는데 증인 채택과 기간 연장 문제 등을 두고 여야의 치열한 기싸움이 예상됩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정부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풀기 위한 조건을 발표했습니다. 환자 발생 안정화 등 4가지 지표를 정하고 그중 2개 이상을 충족하면 푼다는 건데요. 이르면 내년 1월 말쯤 실내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정훈 기자입니다. 정부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바꾸기 위해 살펴보기로 한 지표는 4가지입니다. 첫째, 환자 발생의 안정화. 주간 환자 발생 수가 2주 이상 연속 감소해야 합니다. 둘째는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발생 감소로 위중증 환자는 전주보다 줄고 주간 치명률은 0.1% 이하가 유지돼야 합니다. 세 번째는 안정적 의료 대응 역량. 동원 가능한 중환자 병상 가용 능력이 50% 이상 돼야 합니다. 마지막은 고위험군의 면역 획득으로 개량 백신 접종률이 고령자는 50%, 감염 취약시설은 60%를 넘어야 합니다. 4가지 지표 가운데 2개 이상 충족되면 중대본 논의를 거쳐 시행 시점을 결정합니다. 현재 충족한 지표는 하나뿐. 환자, 중환자 모두 늘고 있고 접종률 역시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환자 병상 가용 능력만 68.7%로 기준 50%를 넘어 안정적 의료 역량 지표만 충족했습니다. 그래도 증가세가 완만한 것을 고려하면 1월 중에는 유행 정점이 오고 이르면 1월 말쯤 실내에서 마스크 벗는 게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1월 중에 완만한 정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은 되는데 그 이후에 2주 정도의 그 모니터링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시점 자체를 정확하게 뭐 설 연휴 이후 1월 말 정도 이르면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저희가
확실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은 2단계로 시행합니다. 1단계에선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하되 의료기관과 약국, 요양병원 등 감염 취약시설과 대중교통에선 착용 의무를 유지합니다. 이후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하향하거나 현재 2급인 코로나19의 법정 감염병 등급이 4급으로 조정될 경우 2단계로 남은 건 모두 권고로 전환합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방역당국은 실내에서 마스크를 벗으면 하루 평균 확진자가 최대 11만 명까지 늘어날 수 있을 거로 전망했습니다. 확진자 7일 격리 의무를 완화하자는 요구엔 지금 상황에선 유지하는 게 적절하다고 답했습니다. 신윤정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6만 8,168명으로 금요일 기준 15주 만에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실내 마스크 자율화의 가장 중요한 변수인 겨울철 유행세가 확산하고 있는 겁니다. 정부는 실내에서 마스크를 벗으면 유행 규모는 지금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 시뮬레이션 결과 다음 달 정점에서 하루 확진자가 최대 11만 명으로 늘어나고 유행 정점 시기도 한두 달 늦춰질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증가 추세를 이어가는 등 겨울철 재유행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완화될 경우 일시적으로 확진자가 증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부는 현재 의료 대응 상황이 안정적이어서 실내 마스크 의무를 조정해도 충분히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확진자 격리 의무를 현행 7일에서 의료진과 같은 3일로 단축하자는 여당 요청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의료인의 경우에 의료 공백을 줄이기 위해서 3일로 이제 그 축소해서 운영을 한 바가 있는데요. 실제로 그 바이러스가 배출되는 기간은 일주일 정도로 7일 정도의 격리 의무가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적절할 것으로 보는데 앞서 정부가 지난 6월 격리 의무 해제 판단의 핵심 지표로 주간 사망자 50에서 100명을 제시했는데 현재 376명으로 크게 웃돌고 있고 BN1 변이가 확산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질병관리청은 또 34개 나라를 조사한 결과 보통 7일 격리를 하고 있고 일부 나라는 5일이라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격리 의무를 축소하거나 폐지할 경우 취약계층은 아파도 못 쉬거나 진단검사를 아예 받지 않는 사람이 더 늘 수 있다는 지적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독감 수준으로 내려갈 경우 격리 의무 해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혀 확진자 7일 격리는 가장 마지막까지 남는 의무 방역 조치가 될 전망입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네, 앞서 차례대로 보신 것처럼 정부가 오늘 실내 마스크 해제 기준을 발표했습니다. 격리 기간 단축에 관한 의견도 나오는 가운데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금요일 기준으로 15주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김정기 고려대 약학대학 교수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정부의 발표 내용 앞서도 보셨지만 당장 해제하겠다는 아니고 해제를 논의하기 위한 어떤 기준들을 정했습니다. 어떤 기준들이 있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앞서 리포트에서도 언급이 됐던 것처럼 크게 예. 4개의 지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 여러 가지 이제 문구가 좀 다소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 쉽게 그렇죠. 얘기하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규모가 어떠냐.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준이 위중증 그리고 사망자의 규모가 어떠냐 예. 이런 부분이고요. 세 번째는 위중증 환자가 발생했을 때 꼭 필요한 시설, 의료시설이 중환자 병상이거든요. 예. 중환자 병상 가동률 내지는 이를 위한 어떤 대응 역량이 어떠냐 이런 거가 세 번째 지표고 네 번째가 마지막으로 고위험군 그리고 감염 취약 시설에 계신 분들의 요 면역 접종력이 어떻게 되느냐. 지금 이제 동절기 추가 접종을 하고 있거든요. 그 비율이 어떠냐. 이렇게 크게 4가지 지표를 고려하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렇고 오늘 이 발표를 기다리는 입장에서는 언제 이 마스크 벗을 수 있는 것이냐 이런 의문을 갖고 오늘 발표를 기다리셨던 분들 많으실 텐데 오늘 이렇게 마스크 해제 시점에 대해서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거든요. 그 배경을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상황이 날씨도 오늘 굉장히 춥지 않습니까? 예. 오늘 저도 올 때도 굉장히 추웠는데 예. 이렇게 날씨가 추우면 바이러스는 기본적으로 활성이 높아집니다. 예. 그러니까 더 주변에 오래 살아 있고 예. 그리고 또 전파력도 더 강해지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 굉장히 추운 시절을 일단 넘겨야지만 바이러스 활성이 좀 낮아진다.
그렇게 되면 감염자 규모도 낮아지게 된다. 이런 판단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앞서 이 논의가 처음 점화되기 이전에 예.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내년 봄쯤을 실내 마스크 착용의 해제 시점으로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예. 공교롭게 이런 이슈가 등장을 하게 되면서 오늘 이제 발표된 것처럼 어떤 기준안을 이제 마련을 하게 됐는데 사실은 이 이슈가 생기게 되면서 기준안을 마련하는 거는 저는 적절하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시점에 가서 하기보다는 사전에 미리 이런 시뮬레이션이라든가 어떤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마련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논의 시점은 적절하다고 보는데 기본적으로 실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에서 권고로, 그러니까 즉 해제하는 시점은 아마 내년 봄 정도가 적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질병청장 이야기에 따르면은 뭐 1월 중에 완만한 정점에 이르고 1월 말에는 좀 다시 논의할 수 있는 시기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추측도 했습니다. 언제쯤 그 3월 말 전에 좀 이르게 좀 당겨질 가능성은 없는 겁니까? 일단 1월 말, 그러니까 설날 연휴쯤이 자꾸 이제 거론이 되고 있는데 예. 그 시점에 또 인구의 대이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불가피하게 일시적으로 또 확진자 규모가 늘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 저는 개인적으로 그 시점이 되지는 않을 거다. 그리고 설령 그 시점에 이제 4가지 지표 중에 2가지 지표가 충족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예. 그때부터 바로 실내 마스크 의무화 조치가 해제되는 게 아니고요. 1단계는 일단은 뭐 필수 시설은 제외하고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 예. 해제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어찌됐든 그때부터 다시 논의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중요한 게 우리가 코로나19만 자꾸 언급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코로나19 말고 다른 호흡기 질환 대표적으로 독감하고 예. 감기 바이러스 중에 메타뉴모나 파라인플루엔자 그리고 RSV라고 하는 그러니까 폐렴을 유발할 수 있는 이런 바이러스들에 의한 감기도 함께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실내 마스크 착용을 해제했을 경우에는 코로나19 환자도 증가를 하겠지만 다른 바이러스 감염병 환자들도 증가를 한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참 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뭐 트윈데믹 내지는 멀티데믹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 시점이 겨울에 해제하는 방안은 적절치 않다. 아마도 좀 따뜻해지는 그 시점부터가 논의가 시작이 되지 않을까 저는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이 마스크 해제를 기다렸던 분들 입장에서는 오늘처럼 해제도 아니고 해제 계획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해제라는 그 워딩 때문에 글자 때문에 뭔가 좀 경각심이 낮아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사실 지금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조치가 해제되면서 많이 경각심이 낮아진 거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실내 마스크 해제 논의가 있었다라고 해서 경각심이 더 낮아질 거냐? 저는 그 부분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지금 기본적으로 코로나19나 기타 감염병에 대한 그 의식 수준이 상당히 높아졌기 때문에 예. 국민들께서 스스로 아마 해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스스로 사람들이 다수가 모이는 밀집한 환경에 놓이게 되면 마스크를 착용하실 거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예. 또 오늘 브리핑에서 이제 확진자 7일 격리 의무 그 축소에 대한 의견들도 나왔었는데 격리를 3일로 축소하자 이게 여당 쪽에서 의견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병청장도 입장을 밝히긴 했습니다만 이 제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 논의는 과거에 우리가 여러 가지 방역 조치가 완화될 때도 있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자가격리 그 7일이 너무 길다. 그래서 예. 5일로 단축하자라는 그런 뭐 의견이 나오기도 했는데 사실은 당시에 저도 5일로 단축 필요성은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코로나 의심 증상이 생겼을 때 신속 항원 검사를 병원에서 받게 되면 그 시점은 바이러스가 체내에서 전파하고 있는 중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 기간에 우리가 확진 판정 받기 전에도 다른 사람한테 전파를 시킬 우려가 충분히 있습니다. 예. 근데 반대로 7일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격리를 하게 되면 이 기간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아예 검사를 안 받고 확진 판정을 안 받으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7일은 조금 길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5일 정도를 의무 조치를 하고 그다음에 2일 정도 권고안을 이렇게 하는 방안도 절충안을 사용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뭐 여당에서 3일 자가격리 요 기간 너무 짧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영미 질병관리청장 이야기 들어보면 이제 의료 인력에서는 3일 동안의 격리 의무를 하고 해제한 적이 있었다 이런 얘기도 했었단 말이죠. 네네. 직접 의료계에 있는 입장에서는 그 3일 격리 기간이 짧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그 의료계에서도 3일 이후에 뭐 다시 또 확진이 된다거나 주변에 좀 코로나가 확산이 된다거나 이런 사례를 본 적은 없으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당시에 의료 인력이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임시 방편으로 어쨌든 했던 대응 예. 방안이었고요. 사실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 측면만 봤을 때에는 일단 3일은 너무 짧습니다. 그 뒤에 격리가 해제된 이후에 다른 사람한테 전파시킬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7일에서 5일로 단축안은 제가 보기에 적절하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은 이전에 그러니까 예전에 PCR 검사를 했던 시절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7일 격리가 저는 더 맞다라고 봅니다. 근데 지금은 신속 항원 검사를 하다 보니까 확진 판정 받기 전에 이미 전파를 시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예. 그만큼 5일 이후에는 전파 가능성이 상당히 낮아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뭔가 확산세나 이제 만연해 있는 상황에서는 격리 기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유연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입장이신데요. 코로나19 확진자 추이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23일 0시 기준인데 신규 확진자가 68,168명입니다. 그러니까 금요일 기준으로 15주 만에 최대 규모인데 지금 이 확진자 추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계속 점진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평일 기준으로, 그러니까 월요일을 제외한 평일 기준으로 봤을 때는 보통 한 6만 명대에서 8만 명대 후반까지 신규 확진자 규모를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이 수치는 좀 지날수록 더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아마 뭐 경우에 따라서 뭐 예측하기는 상당히 어려운데 특정 요일에 특정 일에는 한 10만 명 가까운 확진자 규모까지도 예측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경우에 따라서 더 넘을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주로 그러니까 지금 6차 유행을 주도했던 바이러스가 BA.5 변이 바이러스거든요. 예. 근데 이 비율이 50%대까지 떨어졌습니다. 반면에 BN1이라고 하는 새로운 예.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 검출률이 20%를 넘어섰습니다.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예. 아무래도 BA.5 대비 BA.1이 기존에 있었던 그런 바이러스 감염에 의해 획득된 어떤 면역력이라든가 아니면 백신 접종에 의한 면역력을 회피하는 능력이 있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있는 것 같고 아마 이에 따라서 재감염률도 점차 증가를 할 거다. 그래서 아무래도 계속 시간이 조금 진행될수록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인 BA.1에 의한, BA.1에 의한 어떤 감염 환자들이 더 증가하지 않을까. 그래서 10만 명을 넘었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BN1 변이가 새로운 우세종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지금 질병관리청장 이야기하는 것처럼 1월 중에는 완만한 정점에 이를 것이다 라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어떤 근거가 있다고 보십니까? 10만 명 이상 늘 거라고 봤을 때는 과연 1월 이후에 완만한 정점에서 꺾일 것이냐 여기에 대한 좀 의문이 들거든요. 지금 뭐 방역 당국에서는 한때 이 7차 유행이 시작되기 전에는 최대 뭐 15만 명에서 20만 명 규모까지도 발생할 수 있다라고 예측을 했었거든요. 근데 상대적으로 많은 분들이 이미 감염에 의해서 자연 면역을 획득한 부분도 있고 백신 접종도 그동안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뭐 심각한 임상 증상을 보이지 않으면서 이렇게 또 코로나19 재감염돼서 지나가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초 예측했던 것보다는 적은 환자가 발생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BN1이라고 하는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을 하다 보니까 점차 증가하는 추세. 그래서 지금 질병청에서도 완만한 증가세, 완만한 정점에 이를 거다라고 예측을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짧게 완화 기준 중에 위중증 환자, 사망자 줄이기 위해서는 백신 접종 중요할 텐데 이게 지금 백신 접종률이 올라가지 않고 있거든요. 이유 어디 있다 보십니까? 이 부분은 앞서도 말씀드린 부분에 일부 포함되어 있는 내용인데 많은 분들이 이미 면역력을 획득했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가 접종은 더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많으신 분이 또 감염이 되셨거든요. 그래서 감염됐을 때 일단은 위중증으로 가지 않는다라는 어떤 그 경험에 의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작용을 하지 않나. 그래서 추가 접종률이 상당히 저조한 이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고령층 같은 경우에는 다른 연령대 비해는 그래 높은 접종률을 보이고 있는데 이 부분은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에 의해서 또 재감염됐더라도 위중증으로 갈 수 있다라는 그런 경각심 때문에 그렇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백신을 맞아야겠죠? 백신을 맞는 게 가장 최선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정기 고려대 약학대학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우크라이나 추가 지원 발표에 발맞춰 주요 7개국 G7 재무와 외교 장관들도 발빠른 지원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외교를 통한 조기 종전을 희망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또 피력해 속뜻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상우 기자입니다.
트레이드마크가 된 전투복을 입은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항복은 없다며 미 의회를 특유의 쇼맨십으로 쥐락펴락했습니다. 그러면서 패트리얼 미사일 등 2조 원이 넘는 군사 지원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이후 귀국길에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폴란드의 대통령과도 만나 전략적 관계 강화와 러시아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 폴란드는 미국에 이어 우크라이나에 두 번째로 많은 무기를 지원했고 우크라이나 피난민이 폴란드에 150만 명이나 머물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젤렌스키 대통령의 방미에 대해 패트리엇을 제공해도 러시아의 목표 달성을 못 막을 것이라면서 미국이 대리전을 벌이는 증거라고 맹 비난했습니다. Свою линию на то, чтобы де-факто и опосредованно воевать с Россией до последнего украинца. 하지만 이후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기자들과 만나 원론적 입장이긴 하지만 외교를 통한 조기 종전을 희망한다고 또 밝혀 속뜻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날 러시아는 국방장관이 최전방 격전지를 찾았다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우크라이나 추가 지원에 발맞춰 주요 7개국 G7 재무와 외교장관들의 발빠른 지원 행보도 잇따랐습니다. G7 재무장관들은 우크라이나에 올해 327억 달러를 지원했고 내년에 재정 등을 돕기 위해 320억 달러를 확보했다며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G7 외무장관들도 오랜 전쟁과 더불어 매서운 추위와 싸우는 우크라이나에 지원을 계속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Wir als G7 haben deswegen heute noch einmal ganz klar gesagt, wir werden in unserer Unterstützung für die Ukraine nicht nachlassen, nicht über die Festtage und nicht im neuen Jahr. 하지만 미국 차기 의회에선 하원 다수당이 되는 공화당에선 우크라이나 계속 지원을 놓고 지원금이 제대로 사용되는지 조사가 필요하다는 등 의견이 분분한 상태입니다. YTN 김상호입니다. 푸틴의 친위 부대로 불리는 악명 높은 러시아 용병 조직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사용할 무기를 북한에서 구매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백악관은 유엔 결의 위반이라며 안보리에 문제 제기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최측근이 조직해 우크라이나 전역에서 잔혹행위와 인권 유린을 자행하고 있는 용병 기업 와그너 그룹.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무기 부족 등을 북한과 손을 잡아 해결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는 지난달 북한 무기가 러시아에 1차로 인도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We can confirm that North Korea has completed an initial arms delivery to Wagner, which paid for that equipment. Last month, North Korea delivered infantry rockets and missiles. 특히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팔지 않을 거라고 공언했지만 결국 거짓으로 드러났다며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North Korean officials have said publicly that they would not support Russia's war in Ukraine, and yet here they are delivering arms to Wagner in direct violation of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미국 정부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서 고전하면서 와그너 그룹에 대한 의존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이 때문에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미국 방문에 맞춰 와그너 그룹에 대한 제재안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영국도 무기를 판 북한이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 거라고 경고하는 등 서방국의 대북 비난 수위가 높아지는 상황입니다. 백악관은 북한이 넘긴 무기가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세를 바꿀 정도는 아니라면서도 추가로 무기를 판매할 가능성에 우려하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윤기입니다. 북한이 오늘 오후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습니다. 지난달 발사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에 미국의 규탄 성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반발로 보이는 가운데 북한과 러시아와의 무기 거래설 문제도 계속 불거지고 있습니다. 최두희 기자입니다. 북한이 오후 4시 반쯤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습니다. 이 미사일은 각각 250여 킬로미터와 350여 킬로미터를 비행한 뒤 동해상에 떨어졌습니다. 정찰 위성 개발 시험이라며 준중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한 지 닷새 만입니다. 이번 2발은 미국이 지난달 18일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를 규탄하는
유엔 안보리 의장 성명 초안을 이사국과 공유한 데 대한 반발로 보입니다. 미사일 발사 전 북한 외무성은 미국의 의장 성명 추진을 엄중한 내정 간섭 기도로 규정한 뒤 반드시 행동으로 반격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김여정 담화에 나와 있는 것처럼 화성 17형 실사격, 그러니까 정상각도로 사격하겠다라고 얘기한 거하고 지금 행동으로 반격하겠다라고 하는 거하고 연계가 돼 있거든요. 북한은 러시아와의 무기 거래 의혹에 대해선 여전히 부인했습니다. 앞서 일본 도쿄신문이 북한이 최근 철도를 통해 러시아에 군수 물자를 제공했다고 보도하자 황당무계한 여론 조작이라며 일축한 겁니다. 다만 러시아 민간 용병 회사인 와그너 그룹에 무기를 판매했다는 미국 백악관 발표에는 별다른 해명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외교부는 북한과 와그너 그룹의 무기 거래 행위를 규탄한다며 유엔 안보리에 이 문제를 제기하겠다는 미국의 계획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YTN 최두입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해 대규모 무기 지원을 약속받았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처음으로 종전을 언급해 그 배경에도 관심이 쏠리는데요. 박노벽 전 주 우크라이나 대사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박 전 대사님, 러시아 대사로도 계셨고 또 네. 우크라이나 대사로도 계셨기 때문에 양국 입장 누구보다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네. 젤렌스키 대통령이 미국 방문해서 바이든 네. 대통령 만났습니다. 네. 어떤 의미 있다고 보십니까? 우선은 미국이 이제 최대 이 전쟁을 치르는 데에서 지원해주는 국가니까 예. 그 감사 표시와 더불어서 앞으로 지속적인 지원을 받고자 하는 메시지가 하나 있는 거고요. 또 러시아에 대해서는 이렇게 미국이나 서방의 지지나 결속이 결코 약화되지 않았다. 앞으로 계속 지지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과시하는 그런 이제 두 가지 효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특히 이제 미국 경우에는 이제 공화당이 이제 하원 다수석을 차지하다 보니까 내년 1월 3일부터는 이제 그 낸시 페로시 하원 의장이 이제 메카시라든가 이런 공화당 측 의원들이 이제 주도권을 잡는 형국으로 변하거든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상원은 민주당, 하원은 공화당이 잡고 있어서 이 예산 지원 통과를 할 때 아마 상원은 괜찮지 모르지만 공화당에서 항상 좀 이렇게 브레이크를 걸 수가 있습니다. 실제 이제 그런 뜻을 누차 밝힌 바가 있고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도 젤렌스키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하고도 회담 잘했지만 메카시하고도 가서 그 설명을 잘 하고 온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배경이 있고 또 왜 그러면 미국이 이렇게 지원해줘야 하느냐 하는 것도 분명히 이거는 자유민주주의 대 독재 권위주의하고의 싸움. 예. 그리고 또 이 미국이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거는 자선하듯이 그냥 주는 게 아니고 이건 어떻거나 보험, 투자다. 예. 세계 안보와 민주주의를 한 투자다 하고 해서 아주 프레임을 정확하게 전달한 것 같습니다. 예. 미 의회에 어떻게 보면 우크라이나 입장을 굉장히 잘 전달했다 이런 이야기가 들리기도 하는데 네. 전쟁 중인 나라의 수장이 전장을 비웠다는 건 굉장히 큰 부담일 겁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을 방문해서 충분한 지지를 과시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 지지만큼 충분히 가져왔다고 보십니까? 뭐 전체적으로 볼 때는 일단 미국 입장에서 이제 주는 입장을 생각해야 하니까요. 예. 미국은 이렇게 아까도 뭐 대리전을 한다고 이제 러시아가 자꾸 그런 그 비난을 하니까 가급적이면 지원을 하면서도 이게 확전되지 않는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28억 불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포함해서 예. 하이마스라든가 이제 상당히 탄약도 줬는데 예. 젤렌스키 대통령이 사실 원하는 거는 이제 좀 더 강력한 무기예요. 가령 뭐 그 최신식 드론이라든지 예. 그다음에 F-16 전투기라든지 탱크라든지 에브람 예. 또 장거리 그 ATCM이라고 300km 날아가는 장거리 미사일이 있습니다. 그거는 아직 안 주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앞으로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패트리엇 미사일도 그렇고 2조 4천억 원 규모로 추가 지원을 약속받고 왔습니다. 네. 그리고 그 패트리엇은 뭐 안보 담요라고 불리기도 하고 미사일 잡는 미사일이다. 네.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처음으로 지원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의미를 두는
분석들도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걸 조금 보면은 양쪽이 명면성이 있어요. 지금 S-300을 가지고 지금 방어를 쭉 해오고 있는데 예. 이게 이제 요격용 미사일이 다 떨어져 간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제 방어를 위한 필요성에 의해서 미국은 인정을 해줬는데 이게 이제 굉장히 고가 무기예요. 예. 한 발당 무려 400만 불 정도 되거든요. 예. 그리고 그 통 하나가 한 1,000만 불짜리예요. 그러니까 28억 불에서 그걸 우선 한 포대만 줬는데 그거를 이제 효과적으로 잘 써야겠죠. 그래서 이거는 하나의 좀 훈련을 해야 될 문제도 있고 한 3, 4개월. 그래서 이제 상당히 좀 방공망을 좀 확보하는데 상징적으로 일단은 줬다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미국의 지원 그 다음 날 푸틴의 또 이야기에 주목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네. 푸틴 지금까지 이번 우크라이나전을 특별 군사작전이라고 불렀고, 그렇죠. 러시아 내에서도 전쟁이란 용어를 쓰는 것 자체를 불법으로 했습니다. 네. 그럼에도 푸틴의 입에서 전쟁이란 이야기가 나왔고, 그러니까요. 종식을 원한다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네. 이거 의도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그건 이제 조금 이제 부자연스러운 거를 뭐 이제 좀 정상화해 본다는 취지가 있을 텐데요. 그건 양면성이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어느 싸우는 쪽은 어느 쪽이나 우리는 평화를 원한다, 종전을 원한다 그렇지만은 사실 그러면 그거를 달성하기 위한 목표가 뭐냐, 조건이 뭐냐를 따져줘야 하는데요. 이렇게 이제 빠르게 전쟁을 끝내고 싶다라는 말을 하는 거는 결국은 전쟁에 대한 빠른 종식을 피하는 거는 우크라이나다라는 이제 그 역 프레임을 만들기 위해서 만든 거고 예. 지금 푸틴이나 러시아 측이 요구하는 거는 지금 현재 장악하고 있는 동남부 지역 그다음에 정권 교체, 비나치화를 해야겠다는 거거든요. 예. 우크라이나를. 그거는 이제 정권 교체를 시키겠다는 거예요. 예. 그거를 이어서 말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앞에 말하고 뒤에 말하고 완전히 실현될 수 있는 그 조건이 맞지 않는 거죠. 예. 그럼에도 쓰는 용어가 바뀌었다는 부분, 뭐 네. 미국이나 우크라이나 동맹국도 고지고대로 들어서는 안 된다고는 했지만 네. 그렇게 용어가 달라지다 보니까 네. 자, 과연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상황은 어디까지 와 있는 것이냐 네. 이런 부분에도 의문이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지금 그 동안에 이제 한 두어 차례 이렇게 엎치락뒤치락 했죠. 지금 예. 이제 우크라이나 쪽 군이 상승세나 사기면에서 여러 가지 우세에 있는데 이제 그 동원령을 내려서 한 15만을 배치하고 나머지 15만이 훈련을 받고 있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러시아 입장에서는 지금 계속 미사일로 키이우라든가 여러 군데를 이제 포격을 해가지고 사기를 저하시키는 작전, 예. 시간 벌기 작전으로 지금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 사이에 이제 돈바스 지역에는 굉장히 지금 치열한 지금 그 서로 포격전이 오가고 있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볼 때는 지금은 한 2, 3월 정도의 해당되는 대반격과 공격 이 두 대해전이 아마 준비하는 단계로 지금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무기도 지금 받고 저쪽은 준비를 하고 있고 그래서 상당히 지금 인도적인 문제가 지금 많이 부각은 키예프라든가 지방에는 부각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그 우크라이나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게 그 핸드폰, 모바일 폰으로 서로 연결이 돼야 하는데 전기가 끊어지다 보니까 충전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제일 심각한 걱정이다. 뭐 이런 정도로 그 실생활에 굉장히 어려움을 주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사기가 떨어진 건 아니고 오히려 러시아를 침공을 막아내야겠다 하는 결의라든가 사기는 계속 유지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이런 가운데 또 미국은 북한이 네. 그 푸틴의 친위 부대, 이제 와그너라고 네. 하는 사병 조직처럼 인식이 되는데 네. 여기에 지금 무기를 판매했다 이런 네. 부분을 지금 미국이 밝혔습니다. 네, 어떤 네. 무기들입니까? 그러니까 지난 11월 정도는 탄약 이런 정도가 나왔었는데 지금 보니까 로켓 미사일이라고 그 공식으로 밝혔어요. 그러니까 그 백악관도 그렇고 유엔의 미 대사도 그걸 공론화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미 전달이 됐고 한 달 전에 대금이 지불된 걸로 보인다. 뭐 이래서 1718호 유엔 제재 결의에 따른 절차를 시작해야겠다. 뭐 이렇게 지금 돼 있는 상태로 보입니다. 예, 지금 북한이 그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 해당한다. 그래서 네. 미국도 뭐 추가 제재든 아무튼 어떤 다른 행동을 하겠다 이런 예고는 했는데
추가 제재할 만한 카드가 있습니까? 뭐 제재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왜냐하면 그 절차가 일단은 이제 그 전문가 패널에 의해서 사실조사라는 절차를 거친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안보리 그 15개국이 참여하는 제재 이제 위원회가 이제 발동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결정을 하려면 항상 P5가 그 일종의 거부권 비슷한 걸 행사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공론화를 시켜서 결국은 이런 정도로 러시아가 고립 상태에서 북한의 무기까지 그 살 정도다 하는 상당히 이제 외교적 망신을 주는 거가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결국은 그러면 이제 독자 제재들이 좀 또 발동이 되겠죠. 뭐 와그너 그룹이라든지 북한에 대해서. 북한과 러시아가 지금 어느 때보다 전략적 제휴가 가속화되고 있다라는 이야기 많이 나오는데 북러 간의 관계는 어느 정도까지 와 있다고 보십니까? 북러 간의 관계는 그동안에 이제 푸틴 대통령이 2000년부터 집권하면서 이제 등거리 외교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제 외친 대통령 때는 이제 친서방 노선이니까 한국을 우선을 했는데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북한의 미사일 핵 문제에 대해서는 한반도 안정과 평화에 저해된다 해서 상당히 제재 결의에도 참여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이제 서로가 북한과 러시아 같은 제재 측면에서는 똑같아져 버렸어요. 하도 그 센 제재들을 같이 맞다 보니까 그래도 그 이런 심정적으로는 아마 한국에 대한 여러 가지 러시아 국민들이 보는 그 입장이 있어서 한국에 대한 너무 적대적인 거라든가 이런 좀 경원시하는 그런 입장은 아닌 걸로 보이는데 지금은 전체 흐름이 러시아가 너무 이런 국제 규범을 어기고 무력을 행사하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로서도 필요한 최소한의 그 대응 조치를 하면서 대화라든가 이런 소통의 장은 열어놓는 관계로 유지를 해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우크라이나는 미국행, 러시아는 중국행. 러시아 그 푸틴 최측근이 중국의 특사로 갔기 때문에 네, 메드베데프 그렇게 가면서 지금 장기화에 대비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거든요. 종전 가능성이나 혹은 어떤 협상의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종전이나 협상 가능성은 그 서로의 어떤 정치적인 그런 의지라든가 또는 화해하기 위한 의향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양측이 생각하는 그 목표가 완전히 대치되는 거거든요. 한쪽은 영토를 교수하겠다고 그러고 한쪽은 영토를 탈환하겠다고 그러고 또 어떤 이념적으로 가치면에서 이렇게 서로 대치되고 있기 때문에 뭐 중국도 사실 뭐 그렇게 러시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은 좀 호의적인 중립은 하지만 자기들은 대만 문제를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러시아가 그렇게 여러 이제 우군은 많지 않은 관계에서 이 전쟁을 어쨌든지 국내적으로 정당화를 시켜야 하기 때문에 계속 끌고 갈 가능성이 있고요. 이미 동원령을 내렸기 때문에 그 군대가 어떻게 이제 전장에서 결판을 내느냐 하는 걸로 그 결론이 이제 좀 나아질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그게 다 어느 쪽이 승기를 잡기가 좀 쉽지 않아 보인다. 뭐 약간 부분적인 우크라이나의 승리는 좀 보일지라도 러시아군이 지금 뭐 그 상당한 이제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진지도 발현하고 뭐 이제 전력을 이제 강화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얼마나 이게 버텨서 서로 나갈지에 대해서는 오히려 치열한 교착 공방전이 앞으로 좀 되고 있다가 어떤 정치적인 그런 변화를 일으킬 만한 동인이 생길 때 가령 뭐 내후년에 이제 양측의 대선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바라보면서 어떤 모멘텀을 잡을 수 있을지까지는 휴전이나 종전을 평화 협상을 시작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내년에는 조금 더 희망적인 소식이 좀 들려오길 또 기대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박노벽 전 주 우크라이나 대사와 관련 내용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성탄절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아이를 둔 가정에선 내일 밤 준비한 선물을 어떻게 전달할지 고심하실 텐데요. 이 아이들의 동심을 지켜주기 위한 산타들의 비밀 작전이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려도 눈썰미가 좋아서 이렇게 산타로 분장한 아빠나 엄마를 금세 알아차릴까 고민하는 부모들 사이에서 요즘 산타 품앗이가 인기라는데요. 성탄절을 앞두고 온라인에는 산타 교환 혹은 대리 산타를 구한다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동네 생활정보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이웃끼리 서로의 아이를 위해 산타가 돼주는 거죠. 실제 글을 보면 함께 산타를 할 분을 찾는다거나 산타 분장을 하고 서로의 집에 방문해주자는 재밌고 따뜻한 글들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방문 전 미리 만나 서로 아이의 이름 등 정보를 알려주면서 자연스레 이웃 간 정을 쌓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소외계층 아이들에게 깜짝 선물을 전해주는 몰래 산타도 있습니다. 한국청소년재단이 매년 산타를 모집해 1,004명의 아이들에게 선물을 전달하고 있는데요. 올해로 벌써 17년째입니다. 지금까지 산타로 변신한 이들이 무려 15,000명에 이르고 올해도 700여 명이 지원했다고 하니 듣기만 해도 마음이 따뜻해지는데요. 오늘 YTN에 출연한 몰래 산타의 얘기를 들어볼까요? 하면 할수록 17년이 됐지만 우리의 관심과 또 도움이 필요한 친구들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좀 자꾸 늘어난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안타깝고요. 좀 더 내 주변에서 이런 어려움이나 도움이 필요한 친구들이 없는지, 어려서부터 이런 사랑과 보살핌이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더 많은 분들이 동참해서 함께 하셨으면 좋겠다, 또 그런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어느 때보다 추운 성탄절이지만 이웃과 소외된 이들을 돌아보면서 따뜻한 마음을 나눠보는 건 어떨까요? 네, 오늘 아침 본격적인 출근길을 앞두고 서울 지하철 3호선 일부 구간 선로에서 불이 나 지하철 운행이 한때 중단됐습니다. 사고 여파로 일대 교통이 큰 혼잡을 빚었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지하철 3호선 독립문역. 열차가 오가는 터널 안에 소방대원들이 3355 모여 있습니다. 새벽 시간 발생한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서입니다. 3호선 독립문역과 무학재역 사이 선로에서 연기가 보인다는 신고가 처음 소방에 접수된 건 새벽 6시 20분쯤. 지하철에서 화재가 났다고 관계인이 신고했어요. 열차가 아닌 선로에서 불이 나 다치거나 대피한 사람은 다행히 없었습니다. 하지만 화재 영향으로 지하철 3호선 약수역에서 구파발역 사이로 오가는 양방향 열차 운행이 2시간 가까이 중단됐습니다. 직원들이 가서 선로에서 교체 작업을 하고 있다, 그렇게 두 번째 나왔고요. 세 번째 마지막에 소방관들이 왔다고 화재 진압 중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역 주변으로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시민이 갑자기 몰리면서 출근길 혼란도 이어졌습니다. 10분마다 오던 차가 지금 20분 이상 안 와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늦을 것 같아서 직장에 전화를 했어요. 좀 늦을 것 같다고. 이에 서울시는 모든 시내버스와 마을버스의 집중 배차 시간을 오전 10시까지 1시간 연장했습니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선로에 있는 고압 케이블에서 문제가 생긴 것으로 보인다면서 열차 운행을 모두 마치는 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빌라와 오피스텔 천여 채를 사들여 임대 사업을 하다가 숨진 빌라왕의 소유 주택이 무더기로 경매에 나왔습니다. 채권 청구액만 100억 원이 넘지만 전세 보증금보다 우선순위인 국세 체납액이 많은 데다가 낙찰도 쉽지 않아 임차인들의 피해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동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빌라와 오피스텔 등 1,139채를 사들여 임대 사업을 하다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사망한 속칭 빌라왕 김모 씨. 김 씨 소유 주택과 오피스텔 등 모두 47건이 올해 3월 이후 무더기 경매에 신청됐습니다. 채권 청구액만 105억 원에 이릅니다. 계약 만료 후에도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경매 신청을 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금융기관의 대출 등 선순위 채권이 거의 없는 대신
상당수는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 체납으로 세무서 압류가 걸려 있었습니다. 7건은 신청한 임차인이 직접 경매를 취소했는데 경매를 통한 전세보증금 회수가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가격이 떨어지면서 세입자의 보증금보다 경매 감정가격이 낮거나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더군다나 체납된 세금이 많다 보니까 세입자의 보증금 회수 여부는 더욱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실제로 유일하게 입찰에 들어간 경기도 광주시 한 다세대 주택은 지난 6월 경매 신청이 이뤄진 뒤 2번이나 유찰됐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초 예정된 3회차 경매의 최저가는 최초 감정가의 49%인 1억 2천여만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임차인의 보증금보다 6천여만 원 낮은 금액입니다. 앞으로 전세 계약 만기가 차는 물건들이 줄줄이 임차권 회수를 위해 경매에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최근 집값 하락세에다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액이 커 낙찰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합니다. 결국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가 늦어지는 것은 물론 보증금을 모두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도 그만큼 커지는 것입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마스크 제조업체들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미 상당수 업체가 공장 가동률을 줄이고 쌓인 재고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인데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는 앞으로가 더 걱정입니다. 윤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투명창 마스크를 개발한 업체입니다. 생산 설비 11대 가운데 바쁘게 돌아가는 건 한 대뿐입니다. 이 업체는 코로나19 이후 공장 설비를 30%가량 확충했는데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주문량이 급감했습니다. 네, 코로나 한참 유행했을 때 월 2천만 장을 생산하던 회사였는데 지금은 월 300만 장으로 줄었으니까 15% 내지 20%의 가동률을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맞춤형 마스크 제작 등 기술력 확보에 공을 들이고 있지만 정부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논의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소규모 업체 상당수는 이미 마스크 생산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지금 폐업 휴업 상태죠. 1억씩 주고 산 거 그냥 50만 원씩 샀어요, 고철로. 폐업을 앞두고 재고 처리에 골치를 앓는 업체들도 있습니다. 폐기물 처리 비용을 한 푼이라도 아끼기 위해 재활용 업체에 헐값의 제품을 처분하기도 합니다. 모양도 성능도 문제가 없는 멀쩡한 마스크입니다. 폐업한 마스크 업체들이 재고 처리도 하지 못하고 이곳으로 보낸 제품들이 제 뒤로 보이시는 것처럼 이만큼 쌓여 있습니다. 이렇게 이 업체에 한 달에 버려지는 마스크는 20톤에 달합니다. 우리가 거래하는 업체 중에는 70% 정도가 양이 다 줄었어요. 그중에 30% 정도는 아예 문을 닫고 도산에서 없어졌고 코로나19 이후 우후죽순 들어선 마스크 업체들이 줄도산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재작년 초 130여 개에 불과했던 마스크 생산업체는 불과 2년 만에 10배 이상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3분의 2가량은 올해 생산 실적이 없는 사실상 폐업한 업체들입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면 영세한 업체들이 살아남기는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올해 일본의 크리스마스는 폭설과 한파 속에 보내게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눈이 오는 26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보됐는데 눈을 치우러 나갔다가 숨지거나 다치는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이경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完全に線路が陥没埋没しています。 각 도시를 잇는 철로는 눈에 묻혀 흔적을 알아볼 수 없게 됐습니다. 평생 처음 눈을 만져본 아이는 흥분을 감추지 못합니다. 기록적인 폭설과 한파는 좀처럼 눈을 보기 힘든 일본 남부 시코쿠와 큐슈까지 범위를 넓혔습니다. 특히 시코쿠 코치시는 이 지역 기상관측사상 가장 많은 눈이 쌓였습니다. 홋카이도에 이틀간 160cm를 넘는 눈이 내리는 등 지난 17일 이후 각지에서 폭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눈을 치우러 나갔다가 숨지거나 다치는 등 인명피해도 속출했습니다.
除雪作業中の事故や屋根からの落雪に注意をするなど、十分に警戒し、身の安全を確保する行動をとっていただくようお願いをいたします。 쌓인 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 쓰러진 나무가 전신주를 덮치면서 니가타 일부 지역은 벌써 나흘째 정전입니다. 전기 난방을 못 쓰게 되면서 주민들은 추위와도 싸우고 있습니다. もう祈るだけ、降らないでください、祈るだけ。とにかく天に祈るだけだね。今日の夜からって言うとるね。また停電になるし、似たような生活じゃろ。 철도와 항공 등 대중교통은 운행 중단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와 신년을 앞두고 늘어난 배송도 이번 폭설로 타격을 입게 됐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앞으로도 지역에 따라 1m 안팎의 눈이 더 올 것이라고 예보해 피해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월간 뉴이처 시간입니다. 이번 달은 올 한 해 일어난 사건, 사고를 되돌아보고 현재 상황을 짚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올해 초 해제된 사회적 거리두기의 영향을 짚어봅니다. 해제 이후 찾아온 첫 연말 분위기는 어떤지 서은수 PD가 취재했습니다. 카운트다운 하면서 이제 술을 마시는 게 제일 로망이었었는데 그 로망을 이룰 수 있지 않나. 파티룸 잡고 놀 것 같아요. 지금 해외여행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집합 금지와 영업 제한 등 2년 넘게 이어졌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지난 4월 전면 해제됐습니다. 거리두기 해제 이후 8달. 우리의 일상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우선 공항에 가봤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한산했던 출국장이 지금은 여행객들로 활기를 되찾은 모습입니다. 거리두기 해제 후 찾아온 첫 연말. 공항은 여행객으로 북적이고 있습니다. 국제선 항공편도 점차 늘어나 내년 3월까지 코로나 이전 대비 60% 수준을 회복할 걸로 전망됩니다. 이용객도 크게 늘어 지난해 하루 평균 8천여 명에 불과했던 이용객은 이달 초에 12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2019년과 비교해 봤을 때는 약 60% 수준의 여객이 이용을 하였습니다. 동계 성수기부터 또 내년 구정에 이르는 이런 절기까지는 여객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행 수요가 늘어 누구보다 반가운 건 여행업계 종사자들. 2년 넘게 일을 쉬었던 여행 가이드 이은실 씨는 지난 5월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감동이죠. 제가 코로나 전에는 바쁘게 일했을 때는 몰랐는데 이제 또 2년이라는 또 긴 시간 동안 쉬다가 다시 일을 하다 보니까 정말 일이 소중하다는 느낌, 그런 느낌도 다시 받고요. 너무 감회가 새롭습니다. 네. 코로나 사태로 대부분 휴직에 들어갔던 여행사 직원들도 여행 심리가 회복되면서 다시 일터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했을 때 전 직원이 출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코로나 이전으로 100% 돌아간 건 아니지만 상당히 이제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좀 기분 좋고 분위기도 좋고. 3년 가까이 침체를 겪어온 공연업계도 연말을 맞아 분주한 모습입니다. 공연마다 객석이 꽉 차면서 관객들과의 만남이 간절했던 배우들은 지난해와 확연히 달라진 분위기를 실감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작년에는 많은 공연들이 많이 없어지고 저희들 이제 배우분들도 이렇게 찾아가는 공연들이 많이 없었어요. 사람들도 많이 찾아주시는 것 같아서 저희들도 되게 많이 힘을 얻고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연말을 맞은 거리의 풍경도 지난해보다 활기를 띈 모습입니다. 영업시간과 인원 제한이 풀리면서 이번 연말에는 모임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좀 거리두기도 있고 시간 제한도 있어서 친구들이랑 잘 못 놀았는데 올해는 이제 술 약속도 많이 잡고. 이렇게 대면 모임이 늘고 사회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사람들이 느끼는 우울감도 크게 낮아졌습니다. 거리두기 해제 이후 우울 위험군은 코로나 실태 조사를 시작한 이래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제 약간 살 것 같아요. 숨이 좀 트이는 느낌? 마음도 훨씬 편해지고
좀 시원하고 그런 답답한 면이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하지만 2년 넘게 이어진 사회적 거리두기는 우리의 일상과 문화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홍대에서 8년 동안 식당을 운영한 노영우 씨는 거리두기가 해제됐어도 대규모 회식이나 잦은 모임은 여전히 꺼리는 분위기라고 전합니다. 요새 좀 사람들이 많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코로나 이전 연말에는 사람들이 좀 많이 오셨는데 요새는 예약 같은 것도 뭐 예전에 비교해서는 좀 많이 떨어지는 편인 것 같고. 전문가들은 코로나 사태로 확산한 재택근무와 배달 등 비대면 문화는 상당 부분 일상으로 자리 잡았다고 분석합니다. 코로나 3년 동안 익숙해진 줌으로 하는 회의라든지 비대면 모임들이 활성화되면서 실질적으로 모여서 회식을 하거나 오프라인 모임은 급속히 줄어들었고 일하는 패턴, 그다음에 어떤 비대면 문화가 급속도로 성장했기 때문에 팬데믹 이전으로 돌아갈 거라는 기대는 맞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우리는 코로나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내년에는 우리의 일상이 또 어떻게 달라질까요? YTN 서은수입니다. 네, 그러면 거리두기 해제를 취재한 서은수 PD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서 PD, 앞서 본 것처럼 현장에서 시민들 이야기 많이 들어봤는데 시민들은 앞으로 어떤 변화를 예상하십니까? 네, 제가 공항과 대학로 또 거리 곳곳을 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나봤는데요. 거리두기로 인한 인원과 시간 제약이 사라진 만큼 모임을 더 자주 할 거라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거리두기 해제 이후에 조사한 통계청 자료를 보면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앞으로도 친목 사교 모임이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 시민들은 코로나로 줄었던 단체 회식이 더 늘어나고 대면 수업도 활성화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네. 그렇다면 혹시 반면에 거리두기가 해제되더라도 그 이전으로는 다시 돌아갈 수 없을 것 같다.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까? 네, 코로나 사태는 오랜 시간 우리 사회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이전의 일상을 쉽사리 회복하기 힘들 거란 의견도 있습니다. 네. 특히 배달, 배송을 통한 소비는 계속 늘어날 거란 의견이 많았는데요. 네. 온라인 기술 발달, 감염병에 대한 우려로 비대면 주문과 배달 문화는 이미 우리 사회의 중요한 현상으로 자리 잡았다는 겁니다. 심지어 뭐 50대, 60대, 70대까지 상당한 수가 이제 그 이커머스 고객이 되면서 그 엔데믹이 되더라도 이런 슈퍼마켓에 가서 쇼핑을 하는 것이 아니고 쿠팡이나 네이버를 그냥 이용하게 되는 거죠. 과거의 쇼핑 패턴과 어떤 가치관이 근본적으로 변화가 있었다. 시민들은 또 코로나로 인한 일상 변화 가운데 손 씻기와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위생 수준이 높아진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또 단체 회식 감소와 재택근무도 긍정적인 변화로 인식하고 더 확산하기를 바랐습니다. 오늘 실내 마스크 해제 관련 기준도 발표되기도 했고 이제는 코로나 이후의 삶에 대해서 바라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도 여전히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한 후유증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네, 코로나로 직격을 맞았던 업계들이 회복에 나서고는 있지만 여전히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또 사회적 거리두기로 오랜 시간 고립과 단절 속에 지내와서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에 오히려 우울감과 불안을 느끼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학교로 돌아간 아이들이 친구, 선생님과의 관계에 적응하지 못해 압박감을 느끼거나 직장 회식 등 원치 않는 대면 모임이 늘어나면서 스트레스를 느낀다는 겁니다. 코로나가 완전히 해결이 되어서 완전한 일상으로 돌아갈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그 기대가 아무래도 조금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가 확실하게 해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우울했던 그런 기분들이 이제 쉽게 없어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온라인에 익숙해져 있어서 다시 이 오프라인으로 돌아오는 데에는 낯설음 같은 경우도 있고 또 이렇게 사람을 다시 만나는 데서 생기는 두려움이나 불안 이런 것들이 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거리두기 조치는 해제됐지만 코로나 감염병 확산 상황은 여전한 만큼 개인 방역에 대한 경각심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은수 PD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뉴스가 있는 저녁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잠시 뒤에는 뉴스 퍼레이드가 이어집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저녁 7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